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자기 암시를 거는 거죠. 유튜브를 켜면 온갖 힐링 영상이 쏟아지고 인스타그램을 열면 남들의 완벽한 일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외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화목한 가족 사진, 세차 앞에서 찍은 셀카.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행복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칭 힐링 멘토들과 자기계발서들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큰 꿈을 꿔라. 원하면 이루어진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듣기에는 참 좋은 말입니다.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거리고 당장이라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 기분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일주일입니까? 한 달입니까? 외국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느끼는 허탈감은 처음보다 훨씬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배가 한층 더 높아진 상태에서 변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약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크게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크게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참 서글프고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 짧은 문장 속에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더 불행해지는 건지, 기대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갉아먹는 건지, 그리고 기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어려운 철학 용어를 나열하며 현학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언어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까지 행복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에서 돌아오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만화를 보거나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았습니다. 저녁 때 어머니가 밥 먹어라 하면 들어가서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심심하면 또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돌이켜보면 바로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때야 한다는 기준 자체가 없었으니까 뭘 해도 불만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뭐 먹을지, 내일 뭐 하고 놀지, 고작 그런 것들이 관심사의 전부였으니까요. 나는 30살까지 얼마를 벌어야 해. 40살까지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해. 50살이면 이 정도 사회적 지위는 있어야 해. 이런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웠던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시작됩니다. 사회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취업하면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은 적당한 나이에 해야 한다고 하고, 아이는 있어야 한다고 하고, 집은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는 이만큼은 해놔야 한다고 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 기준은 매년, 매달, 매일 높아지기만 합니다. 이 기준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한 게 아닙니다. 사회가, 미디어가, 광고가, 자기개발 산업이 만들어낸 겁니다. 왜 만들었겠어요? 당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 아무것도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당신이 불만족해야 당신이 결핍을 느껴야 새 옷을 사고,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알아보고, 자기개발서를 사고,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당신의 불만족이 곧 누군가의 수입원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텔레비전 광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 화장품을 바르면 더 아름다워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차를 타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당신의 차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 아파트에 살면 품격이 다릅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당신이 사는 곳은 품격이 없다는 겁니다. 완고의 본질은 당신의 결핍감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핵심 작동 원리입니다. 자기개발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얼핏 응원처럼 들리지만 한꺼풀만 벗기면 지금의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 성공할 수 있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말의 전제는 동일합니다. 현재의 당신은 부족하다. 이 메시지를 매일 반복해서 주입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내가 뭔가 모자란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NS가 기름을 붓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남들의 인생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친구는 유럽 여행 중이고 동창은 승진했고 후배는 사업이 잘 되고 모르는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진들은 전부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 골라서 올린 겁니다. 그 유럽 여행 뒤에는 카드값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승진 뒤에는 야근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업 뒤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올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늘 카드값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는 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와 내 인생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공정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부분과 내 인생의 가장 평범한 부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건 남의 편집된 영화, 예고편과 내 인생의 미공개 촬영 현장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고편은 당연히 화려하고 멋있죠. 하지만 실제 영화 전체를 보면 지루한 장면도 있고 평범한 장면도 있고 실패한 장면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남들은 다 잘 살고 있고 나만 이 모양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이 착각이 반복되면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만 왜 이러지? 나는 뭐가 문제인 걸까? 나는 능력이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에는 자기 혐오까지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불만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소비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소비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새 물건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더를 요구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이 더라는 한 글자가 현대인을 가장 괴롭히는 글자입니다.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이 강연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장을 뚫어라. 한계를 넘어라. 불가능은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감동적입니다. 눈물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현실과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내일도 같은 출근길이고 같은 사무실이고 같은 상사의 잔소리고 같은 월급이 들어옵니다. 간연에서 받은 감동과 현실의 괴리, 이 간극이 결국 자괴감으로 변합니다. 나는 왜 변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의지가 약한 걸까?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지 못하는 게 정말 당신 탓입니까? 애초에 그 강연이 제시하는 목표가 비현실적인 건 아닙니까? 누구나 원하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말. 통계적으로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성인 인구가 약 4천만 명인데 그 중에 억만장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마치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파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당첨됐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사기극의 실체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를 보여주고 끝없이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도달하지 못하면 당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마인드가 안 됐다고 합니다. 간절함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책임은 항상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시스템은 절대 잘못이 없고 항상 개인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한 구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쯤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디폴트,
즉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행복해야 하는 것이고 불행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전제입니다. 행복이 정상이고 불행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일이 생기면 당황하고 분노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 자체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인생의 기본값이 행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때로는 힘들고 가끔 좋은 일도 있는 것이라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특별히 행복하지도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은 상태. 이것이 실은 인생의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끊임없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은 실패한 삶이다.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고통이 됩니다. 나는 매일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의미 없는 삶이다. 이런 자기 심판이 시작됩니다. 보세요. 실제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일상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 기대치입니다. 이보다 더 좋아야 한다는 기준이 머릿속에 생긴 것뿐입니다. 그 기준이 생기기 전에는 같은 일상을 아무런 불만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생기고 나니 같은 일상이 갑자기 감옥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폭력입니다. 너는 더 행복해야 한다. 너의 인생은 더 빛나야 한다. 이 말이 선의에서 나왔든 상업적 목적에서 나왔든 결과는 같습니다. 현재에 대한 불만족을 키우는 것,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말이 중요합니다. 크게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행이라는 감정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건지 그 뿌리를 캐보자는 겁니다. 불행이라는 감정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불행은 기대치에서 현실을 뺀 값과 같습니다. 기대치가 80인데 현실이 50이면 그 차이인 30만큼 불행한 겁니다. 기대치가 100인데 현실이 50이면 50만큼 불행합니다. 반대로 기대치가 30인데 현실이 50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20만큼 만족하게 됩니다. 같은 현실인데 기대치가 다르면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를 100만 원 받았다고 합시다. 만약 보너스가 아예 없을 줄 알았던 사람이라면 100만 원이 정말 감사하고 기쁠 겁니다. 그런데 옆자리 동료가 200만 원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100만 원이 초라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는 당연히 150만 원은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면요. 100만 원을 받고도 서운하고 화가 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100만 원이라는 돈을 공짜로 받은 건데 기대치 때문에 기쁘기는커녕 불쾌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인생 전반에서 일어납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매일이 행복할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설거지를 누가 할지 싸우고 돈 문제로 다투고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의 현실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면 당연히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매일이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평범한 현실이 불행한 결혼 생활로 해석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효도도 잘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평범한 성적을 받아올 때마다 실망합니다. 아이가 반항할 때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을 뿐인데 부모의 기대 때문에 그것이 문제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안에 과장이 될 거야. 10년이면 임원이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5년이 지나도 대리인 현실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같은 기수 중에 먼저 승진한 사람이 있으면 더 괴롭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모든 경우에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끔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리도 나쁜 직급이 아니고 아이가 평범한 성적을 받는 것도 정상이고 결혼 생활에서 가끔 다투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기대치입니다. 이보다 더 좋아야 한다는 기준이 모든 평범한 현실을 불행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대치라는 건 왜 끝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향해 행동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중요한 건 도파민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새 차를 사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으로 옵션을 고르고 출고일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사실 가장 행복합니다. 설레잖아요. 환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 차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막상 차가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처음 며칠은 기쁩니다. 한 달 정도는 뿌듯합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면 그냥 내 차가 됩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요. 처음에 느꼈던 그 설렘과 기쁨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겁니다. 뇌가 새 차라는 자극에 적응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밤에는 더 좋은 차를 사야지. 이번에는 수입차를 사볼까? 이런 식으로 기대치는 끝없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쳇바퀴 위에 다람쥐처럼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겁니다. 새 차를 사도, 새 집으로 이사해도, 연봉이 올라도 잠깐 기쁘다가 다시 원래의 만족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갈망합니다. 평생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생존을 위해 진화한 것이거든요. 원시 시대의 음식을 찾고 짝을 찾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한 원시인은 도태됐을 겁니다.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보금자리를 찾고 더 강한 짝을 구한 원시인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만족이라는 정지 버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더를 외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원시 시대와 현대가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원시 시대에는 더를 추구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 굶을 걱정은 없고 따뜻한 집에 살고 스마트폰으로 세계 어디와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도가 그에 비례해서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울증 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풍요가 늘어난 만큼 기대치도 함께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50년 전에는 고기 반찬이 식탁에 올라오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삼겹살 먹는 게 너무 당연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또 삼겹살이야? 라고 불만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30년 전에는 해외여행 한 번 가는 게 인생의 큰 이벤트였습니다.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해외 안 나가면 올해는 여행도 못 갔다며 아쉬워합니다. 객관적인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는데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기대치의 저주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모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꿈을 크게 가져라. 이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아이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려는 의도겠죠.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직업, 평범한 수입, 평범한 일상,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대단한 것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합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평범한 수입을 벌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이 정상입니다.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하다는 믿음이 이 정상적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평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아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 합니다.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험을 줬고
타이틀과 직함에 집착합니다. 자기가 특별하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환상이 깨집니다. 승진에서 탈락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동년배가 자기보다 훨씬 앞서 나갈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자아의 붕괴에 가까운 충격입니다. 나는 특별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 깨달음이 주는 고통은 상산 이산입니다. 우울증, 분노, 자기 혐오, 극단적인 경우에는 세상에 대한 증오로까지 이어집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 사회가 잘못된 거다. 자기의 기배가 비현실적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대신 세상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에 기대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 나는 특별해야 한다. 나의 인생은 평범하면 안 된다. 이런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현실과의 괴리는 커지고 그 괴리에서 오는 고통은 깊어집니다. 쇼펜하워가 기대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대가 줄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단순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공식은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쇼펜하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워는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철학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비관적인 세계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실제로는 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당시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돈 걱정 없이 평생을 살았고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행복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비관적이었을까요? 쇼펜하워의 개인사를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는 쇼펜하워가 17살 때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살이라는 추측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 최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자기 사교 생활과 문학 활동을 더 중시했고 쇼펜하워는 그런 어머니에게 깊은 원망을 품었습니다. 연애 관계도 순탄치 않았고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대의 거물 철학자 헤겔의 금을에 가려서 쇼펜하워의 강의실은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그의 철학에 녹아들었습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의 삶을 관찰하고 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이다. 이것이 그의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워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원하고, 추우면 따뜻함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원하고, 가난하면 돈을 원합니다. 이 원함 자체가 바로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없으니까 원하는 거잖아요. 이 결핍의 상태가 고통입니다. 그러면 원하던 것을 얻으면 행복해지느냐? 잠깐은 그렇습니다. 배고팠는데 밥을 먹으면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가던가요?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졸려옵니다. 아니면 심심해집니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밥을 원하지 않으니 그 방면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권태라는 새로운 고통이 채웁니다. 할 게 없다. 지루하다. 심심하다. 이것도 엄연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워는 인생을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시계추가 왼쪽으로 가면 고통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권태입니다. 인간은 이 둘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 즉 결핍의 고통,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나면 찾아오는 공허함과 지루함, 즉 권태. 이 둘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대입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주중에는 주말을 기다립니다. 금요일만 되면 좋겠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는 순간은 정말 행복합니다. 해방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토요일 오후쯤 되면 어떻습니까? 슬슬 심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넷플릭스를 켜도 볼 게 없고 나가자니 귀찮고 집에 있자니 답답합니다. 일요일 저녁이 되면 매일 또 월요일이구나 하는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고통에서 권태로, 권태에서 다시 고통으로 시계추가 흔들리는 겁니다. 연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휴 전에는 들뜹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 그런데 연휴 3일째쯤 되면 이상하게 불안해집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죄책감. 연휴가 끝나갈 때쯤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낭비했다는 자괴감.
쉬고 싶어서 기다렸던 연휴인데 막상 쉬고 나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여행도 그렇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기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어디 갈지 정하고 비행기표 예매하고 호텔 고르고 맛집 리스트 만들고 이 과정이 실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지에 도착하면 어떤가요? 생각보다 덥거나 생각보다 사람이 많거나 생각보다 볼 게 없거나 기대만큼이 아닌 거예요. 물론 즐거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압도적인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일상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음 여행은 언제 가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쇼펜하우어의 시계추 비유가 왜 정확한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 고통과 원하던 것을 얻고 난 후의 상태, 권태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이 시계추가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는 상태일 텐데 시계추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시계가 죽는 것처럼 인간도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면 삶의 동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복은 무언가 좋은 것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잠시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포만감, 추위라는 고통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온기, 불안이라는 고통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안도감, 이것들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입니다. 즉, 행복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로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한 상태가 정상이고 고통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각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고통이 정상이고 행복 고통의 부재의 예외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고통은 주인공이고 행복은 잠깐 등장하는 단역일 뿐입니다. 이 관점이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원래 고통이라니. 그럼 뭐하러 사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배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축제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들어간 사람은 축제가 아닌 현실에 끊임없이 실망합니다. 왜 이게 다야? 왜 더 재밌지 않은 거야? 내 인생은 왜 드라마처럼 극적이지 않은 거야? 이런 불만이 쌓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원래 힘든 것이라고, 고통이 기본값이라고 받아들이고 들어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큰일 없이 무사히 넘겼네. 이 한마디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비유를 댄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화려한 연회에 비유한 거죠. 누군가가 성대한 연회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조명, 풍성한 음식, 아름다운 음악, 이런 것을 기대하고 문을 엽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 어두컴컴한 복도가 있고 빈 접시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불은 어둡고 음악은 없고 다른 손님들은 모두 지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이게 뭐야? 나를 속인 거야. 그런데 같은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기대 없이 왔습니다. 그냥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 눈에는 같은 공간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비를 안 맞으니까 다행이다. 의자가 있으니까 앉아서 쉴 수 있겠다. 빈 접시지만 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같은 공간, 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분노하고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차이는 반 하나, 기배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그 어두운 방과 같다고 말합니다. 화려한 연회를 기대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하지만 아무 기대 없이 혹은 최소한의 기대만 가지고 들어오면 사소한 것에서도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빗속에서 지붕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고통이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야 작은 것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체념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평생에 걸쳐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면 꿈도 꾸지 말고 목표도 세우지 말고 그냥 살라는 거냐? 그건 그냥 포기 아니냐? 비관주의가 뭐가 좋다는 거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비관주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포기나 패배와는 다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방어적 비관주의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최악을 상정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방어막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다고 합시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볼 거야. 합격할 거야. 이번에는 꼭 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한껏 높여놓으면 합격하면 기쁘겠지만 불합격하면 충격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되다니. 나는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야?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방어적 비관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률이 높으니까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이번에 안 되면 다른 곳을 알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떨어져도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 그리고 만약 합격하면 기대를 안 했으니까 기쁨이 배가 됩니다. 설마 됐네. 같은 상황에서 긍정주의자보다 비관주의자가 감정적으로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 겁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확인된 겁니다. 방어적 비관주의라는 개념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적당한 비관은 오히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실제로 나쁜 일이 닥쳤을 때 더 잘 대처합니다. 반면에 다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 빠져 있던 사람은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으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타인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는 나를 완전히 이해해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내 편이 되어줘야 한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부모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보답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친구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달려와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배우자도 자기 나름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는 개별적인 인간입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자녀도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친구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과 자기 이익을 우선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진화한 자연스러운 특성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역설적으로 인간관계가 편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100%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이 사람도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자. 이 사람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해도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내 생일을 깜빡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엄청 서운했죠. 이 사람이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나? 하지만 만약 처음부터 생일을 기억해 줄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다.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깜빡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해주면 기억해줬네 하고 더 기쁜 거죠. 가족관계에서 이 원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가족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이런 기대가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자녀의 기대에 못 미치면 원망이 생기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이 생깁니다. 형제 간에 서로의 기대에 못 미치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족도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인간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항상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라고 해서 부모의 뜻대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사이가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가족이지만 각자 불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기대치를 낮추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나면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다. 우리 아이는 내 기대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않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우리 형은 가끔 이기적으로 굴지만 그래도
나를 아끼는 마음은 있다. 이렇게 낮은 기대에서 출발하면 가족이 해주는 작은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높은 기대에서 출발하면 가족이 해주는 큰 것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못 해주는 작은 것에 불만이 생깁니다. 커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단한 성취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20배에 창업해서 30대에 억대 연봉, 40배에 임원. 이런 성공의 공식이 마치 누구나 따라야 할 정답처럼 제시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30대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몇 %나 되겠습니까?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직장에서 평범한 연봉을 받으며 일합니다. 이것이 비정상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극소수의 성공 사례만 미디어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주니까 마치 그것이 표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런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맡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 큰 사고 없이, 큰 병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을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행복을 좋은 것을 많이 얻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행복은 나쁜 것이 없는 것이라고요. 아프지 않은 것, 큰 사고가 없는 것, 심한 갈등이 없는 것, 경제적으로 크게 쪼들리지 않는 것. 이런 소극적인 조건들이 충족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맞는 말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적 있으시죠? 아프고 나서 건강을 되찾으면 그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을 겁니다. 아, 아프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때 느끼는 감사함, 그것이 쇼펜하워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소박한 감사. 하지만 이 감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불평이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래? 퇴근 시간에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아까까지만 해도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던 사람이 금방 교통체증에 화를 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불만을 찾아냅니다. 쇼펜하워는 이 점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은 행복을 직접 경험할 수 없다 고까지 말합니다. 행복은 고통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돈이 있을 때는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혹은 잠시라도 빼앗겨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이런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면 왜 쇼펜하워가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행복은 직접 느낄 수 없습니다. 느끼면 순간 이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달아납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처럼 꽉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쇼펜하워의 답은 명확합니다. 행복을 쫓지 마라. 대신 고통을 줄여라. 더 좋은 것을 갈망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서 고통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라.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일이다. 이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 대신 오늘 큰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하루의 감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좋은 하루를 기대한 사람은 하루 중 작은 불쾌한 일이 생겨도 실망합니다. 좋은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별일 없이 하루가 끝나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오, 보너스다! 같은 일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대신 이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으니까 내 기대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십시오. 친구와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취소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말에 무심하게 반응하더라도 피곤한가 보다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적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기대 이상으로 해주면 그때의 기쁨은 진짜입니다. 세 번째, 일에서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대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십시오.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열심히 봤는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노력이 항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력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낮추되 과정에서의 노력은 유지하라. 이것이 방어적 비관주의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관주의와 패배주의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배주의는 어차피 안 될 테니 시도도 안 한다입니다. 방어적 비관주의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다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패배주의자는 아예 시도를 포기합니다. 비관주의자는 시도는 하되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낮춰놓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성공하면 예상 밖의 기쁨을 누립니다. 전쟁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능한 장군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만 외치지 않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만약 전방이 무너지면 어디로 후퇴한다. 만약 보급이 끊기면 어떻게 버틴다. 이런 준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반드시 이긴다고만 믿고 최악의 상황을 전혀 상정하지 않은 군대는 예상치 못한 패배에 완전히 괴멸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을 미리 상정해두면 어떤 타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직장을 알아보면 된다. 이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고 건강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최악에 대비해두면 마음이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관적으로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겁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거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최악을 상상하고 나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지금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도 건강하게 내 곁에 있다. 감사하다. 지붕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 감사하다. 최악을 상상했기 때문에 평범한 현실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기대치를 낮추는 기술의 본질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준점을 바꾸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이지만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면 모든 것이 거대하고 경이롭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선물로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으니까요.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 그것도 선물입니다. 세계 인구의 상당수는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소중함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면 매 순간이 감사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 속에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최고급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넓은 집이 있어도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하면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햇볕을 느낄 수 있고 바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행복한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돈에 대한 태도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기쁘고 더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이 해결되는 수준 이상에서는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라갈 때 행복감 증가와 1억에서 1억 2천으로 올라갈 때 행복감 증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돈이 더 늘어나도 행복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왜? 기대치가 올라가니까요. 5천만 원 벌 때는 1억만 벌면 좋겠다 하고 1억 벌면 2억은 벌어야지 하고 2억 벌면 5억은 있어야 노후가 안심되지 합니다. 기대치는 소득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수평선처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대신 내면의 풍요를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독서, 사색, 음악 감상, 산책 이런 소박한 활동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남의 인정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독서와 사색 그리고 플루트 연주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사교 모임이나 사회적 지위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쯤에서 그래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데 관계도 중요하지 않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를 끊어라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춰라 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되 그들에게서 내 행복의 원천을 찾으려 하지 마라. 타인과 함께하되 타인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대체로 타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으니까요. 기대가 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합니다.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왜 이거 안 해줘? 이런 식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지칩니다. 하지만 기대가 적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합니다. 뭘 해줘도 감사해야 하고 못 해줘도 불평하지 않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대를 낮추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뭘 안 해줘도 불평 안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반면에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해줘? 라고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의무감에서 억지로 해주게 되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기대를 낮추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이득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에서도요.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더 많이, 더 좋게, 더 높이를 추구하도록 훈련받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기대를 낮추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습관처럼 높은 기대를 하게 되고 습관처럼 실망하게 됩니다. 이 패턴을 바꾸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퇴근길에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 하고 속으로 한마디만 해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한마디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정을 바꿔놓습니다. 불만족으로 끝나던 하루가 작은 감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헛된 희망을 내려놓은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낮추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인생에 아무런 즐거움도 없는 거 아니냐?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라는 거냐? 그게 무슨 삶이냐?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쇼펜하우어를 읽었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원천을 바꾸는 것입니다. 높은 기대에서 오는 즐거움은 짧고 불안정합니다. 기대를 충족시키면 잠깐 기쁘고 충족 못 시키면 오래 괴롭습니다. 구조적으로 손해인 겁니다. 반면에 낮은 기대에서 오는 즐거움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은 순수하고 기대하지 않았으니 얻지 못해도 아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걷다가 갑자기 비가 그치면 어떤 기분인지 아무 기대 없이
틀은 텔레비전에서 마침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의 기분.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의 기분. 이런 예상치 못한 작은 기쁨들. 이것들이 실은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즐거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작은 기쁨을 기쁨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기쁨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해외여행을 가야 행복하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어야 특별하다.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야 뿌듯하다. 이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비갠 뒤의 하늘이나 우연히 만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오래간만의 친구, 전화 따위는 별것 아닌 일이 됩니다. 행복의 역치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작은 자극으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기대를 낮추면 이 역치가 내려갑니다.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점심시간에 잠깐 쬐는 햇볕, 퇴근길에 듣는 좋아하는 노래, 자기 전에 읽는 책 몇 페이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즐거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 이미 충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상태를 서늘한 평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행복이 아닙니다. 차갑게 식은 절망도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시계추가 격렬하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 고통과 권태 사이를 바쁘게 오가지 않는 상태, 그냥 조용히 평온하게 있는 상태.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라고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이 서늘한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배를 갖게 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타인의 시선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야 한다.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남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배우자, 아이, 집, 차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옆집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지 일일이 신경 쓰고 있습니까? 동창의 연봉이 얼마인지 매일 걱정하고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에 바쁩니다. 남의 인생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잠깐 저 사람 새 차 뽑았네 하고 관심을 보이다가도 5분 후면 자기 일 걱정으로 돌아갑니다. 쇼펜하워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걱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인 척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으면 삶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편한 옷을 입으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인생이니까요.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놀라울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쇼펜하워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안에서 충만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우리 사회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을 이상적으로 여기니까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산책하는 것을 외로운 것이라고 치부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본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완전히 자기 자신인 시간. 이 시간이 쌓이면 마음속에 단단한 토대가 생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세상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좋게, 더 높이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은 잊어버리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만 커져갑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도 금방 적응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쾌락의 쳇바퀴 위에서 평생 달리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그 쳇바퀴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기본값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의 시계추처럼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행복은 고통이 잠시 사라진 상태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인생에서 화려한 연회를 기대하지 않게 되니까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니까요. 기대치를 낮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이지만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면 모든 것이 거대하고 경이롭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충분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높은 기대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으십시오. 남들의 기준은 남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원룸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분식집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냐 아니냐입니다. 크게 기뻐할 일이 없다는 것은 곧 크게 절망할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시계추가 격렬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바쁘게 오가지 않고 그 중심에서 조용히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서늘한 평온이고 이것이 이 잔혹한 세상에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승리입니다. 당신의 일상은 지루하고 평범합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큰 사고 없이, 큰 병 없이, 큰 슬픔 없이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아니, 최고의 날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무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크게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서글프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지금은 어떠십니까? 조금은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서글픔이 아니라 묘한 안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안도감, 그것이 바로 서늘한 평온의 시작입니다. 행복을 쫓느라 바빴던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잠시 서서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둘러보십시오. 거창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거창하지 않은 것들, 그 평범한 것들이 실은 당신의 인생 전부이고 그것들이 사라진다면 세상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게 될 것들입니다. 지금 가진 것들을 잃기 전에 알아보십시오. 감사하기 위해 잃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대를 낮추면 잃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자리에서 요란하지 않은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이고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